이 글엔 형이 살아있어요. 형 초기 감성에 당신만의 깊이가 더해졌어요. 천재예요. 겨우 3일 만에 쓴 건데요. 정말 출판사가 이걸 좋아할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울릉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민박을 운영하는 55세 김현숙이다. 20년 전 서울에서 출판사 교정교열 일을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이곳으로 내려왔다. 결혼?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살았다. 35에 내려와 어느덧 40이 넘었고 이제는 노처녀를 넘어 그냥 섬의 현숙 씨로 불린다. 비수기인 11월 예약 하나가 들어왔다. 강민재 작가님이시네요. 아, 그 유명한. 전화기 너머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끊었다. 조용한 곳 필요합니다. 한 달 장기 투숙.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작가님, 혹시 그 당신이 떠난 겨울 쓰신? 네, 그 책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강민재, 지난 10년간 연속 베스트셀러를 낸 천재 작가. 특히 3년 전 나온 당신이 떠난 겨울은 200만 부가 팔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나는 그날 밤 서재에 꽂힌 그의 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솔직히 처음엔 감동했지만 읽을수록 뭔가 이상했다. 초기작과 최근작의 문체가 너무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뭐 작가도 변하겠지. 내가 무슨 평론가도 아닌데. 일주일 후 그가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부두에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나는 놀랐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40 중반이라던데 30대 후반 같았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차갑고 불안해 보였다. 방 안내해 주시죠. 그는 짐도 많지 않았다. 노트북 하나, 캐리어 하나. 작가치고는 책도 없었다. 식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침, 저녁만 부탁합니다. 점심은 거릅니다. 네. 혹시 집필하시는 거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방문을 닫았다. 묘하게 무례한 느낌이었지만 유명 작가니까 괴팍할 수도 있지 싶었다. 첫 3일 그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거의 안 먹었다. 나는 문 앞에 식사를 놓고 왔는데 대부분 그대로였다. 나흘째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쾅! 쾅! 2층 그의 방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작가님, 괜찮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노트북이 벽에 던져져 있고 원고지가 찢겨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강민재는 책상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작가님, 이러시면 난 못 써. 한 줄도 못 쓴다고.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원고지가 눈에 들어왔다. 1장. 그는까지만 쓰여 있었다. 그것도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가득했다. 초등학생이 쓴 것보다 못한 악필이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정말 작가가 맞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는 물러나려다가 책상 서랍이 열린 걸 봤다.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똑같이 생긴 두 남자. 쌍둥이였다. 강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서랍을 닫았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는 방에서 나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1층 거실로 내려왔다. 그리고 서재에서 강민재의 첫 책 겨울 바다를 꺼냈다. 10년 전 작품이었다. 책을 펼치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저자 소개란에 작은 사진이 있었다.
지금의 강민재와 미묘하게 달랐다. 얼굴은 똑같은데 눈빛이 달랐다. 더 따뜻하고 순수해 보였다. 설마.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강민재 작가 프로필, 그리고 10년 전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신인 작가 강민재, 데뷔작 겨울 바다로 신춘문예 당선. 기사 밑에 작은 부고가 링크되어 있었다. 쌍둥이 형 강민석 씨, 교통사고로 작고.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강민석 사망일 2015년 3월 15일. 두 번째 책 당신이 떠난 겨울 출간일 2015년 9월. 그 이후로 쏟아진 베스트셀러들. 지금 2층에 있는 저 남자는 강민재가 아니라 강민석이다. 동생이 형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책을 덮었지만 늦었다. 강민재. 아니, 강민석이 계단 아래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얼어붙어 있었다. 다 알았군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커피나 한잔 하시죠. 어차피 이제 숨길 수도 없으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가 내 눈치를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물어보고 싶은 거 많죠? 당신이 강민석이죠? 동생. 예리하시네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형 민재는 천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울었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형만큼 글을 못 썼죠. 그런데 왜? 형이 죽었어요. 데뷔하고 6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고였죠. 형은 두 번째 원고를 거의 다 써놓고 있었어요. 출판사는 독촉했고 나는 형의 원고를 정리해서 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당신이 떠난 겨울이었어요. 200만 부가 팔렸죠. 영화가 되고 돈이 쏟아졌고 나는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출판사는 계약서를 들이밀었고 광고가 쏟아졌고 강민재는 국민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형 행세를 한 거군요. 형 컴퓨터에 미완성 원고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걸 다듬어서 냈죠. 3권, 4권, 5권. 하지만 이제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형의 글이 없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출판사는 6개월 뒤 신작을 원해요. 계약금 3억을 받았죠. 못 쓰면 위약금 10억이에요. 나는 한 줄도 못 써요. 형처럼. 나는 글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 연민, 그리고 묘한 동질감. 당신도 글을 쓰고 싶었던 거군요. 형처럼. 그가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죠? 당신 눈빛이 그래요.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사람의 눈빛. 순간 침묵이 흘렀다. 김현숙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 파산하면 돼요. 감옥 가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뭔데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형을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형은 정말 대단한 작가였어요. 내가 형 이름을 더럽힌 거죠. 이대로 끝나도 좋으니까 형 이름만은 지켜주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당신 아내는 알아요? 그가 움찔했다. 아내, 검색해봤어요. 당신 결혼했잖아요. 재벌가 딸이던데. 수진이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이 죽고 난 혼자예요. 순간 나는 내 모습이 보였다. 혼자 살아온 20년. 아무도 모르는 꿈들. 김현숙 씨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도 글 쓰셨죠? 아까 내 원고 보는 눈빛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람 눈은 못 속여요. 당신도 작가 지망생이었죠? 그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25부터 35까지 나는 미친 듯이 글을 썼다. 출판사 교정 일을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썼다. 하지만 한 번도 등단하지 못했다. 공모전마다 떨어졌다. 출판사에 보낸 원고는 돌아오지도 않았다. 35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모든 걸 태워버렸다. 노트북도 원고도. 그리고 울릉도로 내려왔다. 맞아요. 나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능이 없었죠.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김현숙 씨, 제안 하나 할게요. 뭔데요? 나 대신 글 써주세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대필이요. 당신이 쓰고 내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3억 드릴게요. 아니, 인쇄까지 반반 나눠요. 앞으로 나오는 책 모두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책 못 낸 사람이에요. 등단도 못 했다고요. 등단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쓸 수 있잖아요. 아까 내 원고 보던 눈빛 고쳐주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던 그 눈빛 봤어요. 한 번만이에요. 이번 책 한 권만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은퇴할게요. 강민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제발.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나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쓴 글이 정말 책이 된다면 20년 동안 꿈꿨던 것, 서점에 내 글이 놓이는 것, 누군가 읽고 우는 것, 물론 내 이름이 아니겠지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얼마든지요. 하지만 김현숙 씨,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 기회 아니면 평생 기회 없어요. 나도 당신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에 나는 20년 전 불태웠다고 생각했던 원고 하나를 꺼냈다. 사실 하나는 남겨뒀었다. USB에 저장된 바람이 부는 섬이라는 제목의 원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30대의 나는 이렇게 썼었다. 섬에는 바람이 분다.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한숨이 바람이 되어 섬을 맴돈다. 20년 전 글인데도 지금 읽어도 설레었다. 나는 정말 쓸 수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강민석의 눈이 반짝였다. 뭐든지요.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책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엔 당신도 나도 강민재를 죽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당신 아내한테도. 물론이죠. 우리는 악수를 했다. 그 순간 나도 몰랐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사랑에 빠질 줄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쓸 건데요? 강민석이 물었다. 우리는 민박집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다. 일단 형, 강민재 작가의 스타일을 분석했어요. 나는 그동안 정리한 노트를 펼쳤다. 촉이 작은 서정적이고 내밀한 감정선이 강했어요. 하지만 최근작으로 올수록 더 상업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했죠. 출판사가 원한 방향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형 원고를 다듬으면서 편집자들이 많이 요구했어요. 더 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이번엔 초심으로 돌아가요. 형, 강민재 작가가 처음 쓰고 싶었던 이야기로. 나는 USB를 꺼냈다.
이건 제가 20년 전에 쓴 원고예요. 바람이 부는 섬. 이걸 베이스로 해서 강민재 작가 스타일로 다시 쓸게요.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섬에서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예요. 남자는 서울에서 도망쳐온 사람이고 여자는 평생 섬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죠. 둘 다 상처가 있고 서로를 치유하지만 결국 남자는 떠나야 해요. 슬픈 이야기네요. 강민재 작가 독자들이 원하는 건 슬픔이에요. 아름답고 절절한 슬픔.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3일만 시간 주세요. 1차 원고 완성할게요. 그날부터 나는 미친 듯이 썼다. 20년 만이었다. 이렇게 빠져들어 글을 쓰는 게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썼다. 강민석은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다. 가끔 커피를 타다 주거나 식사를 챙겨주었다. 잠깐 쉬세요. 쓰러지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멈추면 흐름이 끊겨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오랜만인데요. 나는 신이 났다. 20년 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섬에서 본 풍경들, 만났던 사람들,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 모든 게 글이 되었다. 3일 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썼다. 그렇게 그는 떠났다. 섬에는 다시 바람만 불었다. 원고를 출력해서 강민석에게 건넸다. 다 썼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받았다. 지금 읽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강민석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나는 불안해졌다. 역시 안 되는 건가? 20년 동안 방치한 실력으로 어떻게? 김현숙 씨. 강민석이 불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로 갔다. 그는 원고를 내려놓고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거 정말 당신이 쓴 거예요? 네. 3일 만에? 네. 현숙 씨. 그가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천재예요. 뭐라고요? 형보다 나아요. 정말로. 나는 얼떨떨했다. 그렇게까지는. 진심이에요. 이 글은 형 초기작의 서정성에 당신만의 깊이가 더해졌어요. 특히 여자 주인공의 내면 묘사가 압권이에요. 형은 남자 주인공 시점을 주로 썼는데 당신은 여자 시점을 완벽하게. 그는 흥분해서 말을 이었다. 이대로 가면 돼요. 약간만 다듬으면 바로 출판사에 보낼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요. 현숙 씨, 당신은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런 실력이면 진작에 등단 못했다니까요. 등단 심사위원들이 눈이 멀었나 봐요. 아니면 당신이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그는 원고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 부분 3장 끝부분만 조금 수정해요. 독자들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약간 희망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여기 그는 떠났다로 끝나잖아요. 이걸 그는 떠났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나는 생각했다. 좋아요. 그게 더 강민재 스타일이네요. 우리는 밤새 원고를 다듬었다. 강민석은 형의 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는 글의 감정선을 잡았다. 새벽 5시 최종 원고가 완성됐다. 바람이 부는 섬. 제목 그대로 갈까요? 네. 이게 제일 좋아요. 강민석이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다. 내일 출판사에 보낼게요. 벌써요? 더 다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대로 완벽해요. 그는 나를 봤다. 현숙 씨, 감사해요. 정말로.
아직 출판사 반응도 안 봤는데요.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건 확신해요. 나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안 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쓴 글이 정말 책이 되는 걸까? 3일 후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강민석이 통화를 끝내고 나를 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뭐래요? 편집장이. 안 된대요? 아니요. 그가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대박이래요. 강민재 작가 커리어 최고작이 될 거래요. 인쇄부수를 20만 부로 시작한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진짜요? 진짜요, 현숙 씨. 당신이 해냈어요. 그 순간 나는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강민석이 당황해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왜 울어요? 기쁜 일인데. 그러게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울면서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성공이 우리를 얼마나 깊은 거짓 속으로 끌고 갈지.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이 거짓 속에서 진짜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책이 나온 건 2달 뒤였다. 바람이 부는 섬 강민재 신작. 표지는 울릉도 바다 풍경이었다. 출판사 마케팅팀이 직접 와서 촬영했다. 물론 나는 뒤에 숨어 있었고 강민석이 작가로서 모든 인터뷰를 소화했다. 작가님, 이번 작품은 예전 감성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네.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집필하셨다는데 특별한 계기가?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고 싶었고요. 나는 방에 숨어서 그 장면을 봤다.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묘하게 슬퍼 보였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책은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서점마다 품절 대란이었다. SNS에는 리뷰가 쏟아졌다. 강민재 작가 초기작 감성이 돌아왔다. 20년 만에 이런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읽다니. 마지막 장면에서 펑펑 울었어요. 유유. 나는 매일 밤 리뷰들을 읽으며 울었다. 이게 내가 쓴 거야. 내 글이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현숙 씨, 괜찮아요? 강민석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직도 민박집에 있었다. 계약은 한 달이었는데 벌써 석 달째였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 아까부터 우는 소리 들렸어요. 문을 열자 그가 맥주 2캔을 들고 있었다. 같이 한잔해요. 축하 겸. 당신이 축하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둘 다죠.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11월 밤바람이 차가웠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현숙 씨. 네. 후회 안 해요? 뭐요? 이름 없이 글을 쓰는 거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반반이에요. 내 이름으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럼 아마 이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모르죠. 당신 실력이면. 아니에요. 출판계는 현실적이에요. 무명 작가의 책은 아무도 안 봐요. 강민재라는 브랜드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좋아요. 뭐가요? 비밀을 공유하는 거요. 우리 둘만 아는 진실. 강민석이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이 묘했다. 현숙 씨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요? 보통은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텐데 당신은 담담해요. 마치 이미 체념한 것처럼. 20년 동안 체념하는 법을 배웠어요. 욕심 버리는 법도. 그게 안타까워요. 뭐가요? 당신 같은 재능이 20년이나 묻혀 있었다는 게요. 바람이 불었다. 나는 옷깃을 여몄다.
민석 씨는요? 후회 안 해요? 뭐요? 형 대신 사는 거요. 그가 길게 침묵했다.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형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화낼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욕할 거예요. 그가 쓰게 웃었다. 형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늘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글을 잘 써서 미안하다. 내가 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좋은 형이었네요. 최고의 형이었죠. 그래서 더 미안해요. 형 이름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이번 책은 형이 좋아했을 거예요. 진짜 좋은 글이니까. 당신이 썼잖아요. 우리가 함께 썼죠.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묘한 공기가 흘렀다. 강민석이 먼저 눈을 돌렸다. 추워요. 들어가요. 다음 날부터 출판사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작가님, 사인회 일정 잡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인회는 아니에요. 독자들이 너무 원해요. 서울 대형 서점 3곳에서 진행할게요. 하지만 계약서에도 있잖아요. 홍보 활동 의무. 강민석은 난처해하며 전화를 끊었다. 현숙 씨, 큰일 났어요. 뭐가요? 사인회를 해야 한대요. 서울에서.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당신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강민재는 나니까. 며칠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되겠어요? 혹시 들통나면 안 날 거예요. 이미 몇 년째 해왔는걸요. 그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일주일 후 강민석은 서울로 갔다. 나는 텅 빈 민박집에서 뉴스를 봤다. 강민재 작가 사인회에 1000명 몰려. 교보문고 역대 최대 규모. 화면에 강민석이 나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사인하고 있었다. 저 사람,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 독자 한 명이 물었다. 작가님, 이번 소설 여주인공 모델이 있나요? 강민석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누구예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뛰었다. 설마. 3일 후 강민석이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다. 고생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느라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현숙 씨. 네,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서울에 있는 내내.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왜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어서요. 당신이 진짜 작가니까. 나는 그냥 껍데기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현숙 씨, 다음 책도 함께 써요. 네. 이번 한 권으로 끝이라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계속 함께 쓰면 안 될까요? 하지만 우리 약속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당신 글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나와야 해요. 내 이름으로라도. 나는 혼란스러웠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다.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거짓말 공범이 되었다. 하지만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묘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강민석에게 빠지고 있었다. 이 위험한 거짓 속에서
현숙 씨, 나 결혼했어요. 강민석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는 두 번째 원고를 쓰는 중이었다. 첫 책 성공 이후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말에 내 손이 멈췄다. 알아요. 검색해봤잖아요. 수진이가 울릉도로 온대요. 이번 주. 나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다. 왜요? 사인회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바로 여기로 왔으니까. 수진이가 의심하나 봐요. 당연하죠. 남편이 몇 달째 섬에 틀어박혀 있으니. 현숙 씨,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이가 오면 우리 좀 조심해야 해요. 조심은 무슨, 나는 민박집 주인이고 당신은 손님일 뿐이잖아요. 그가 말을 흐렸다. 뭔데요? 수진이가 질투가 심해요. 특히 여자 문제에. 나는 황당했다. 어이가 없네. 나는 55세 노처녀고 당신은 유명 작가의 재벌 사위잖아요. 무슨 관계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나는 짜증이 났다. 알았어요. 당신 부인 오면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어차피 나는 뒤에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현숙 씨,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어요. 원고나 마저 씁시다. 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글이 안 써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화가 나는 거야? 3일 후 그의 아내가 도착했다. 여보, 부두에 내린 여자는 생각보다 젊고 아름다웠다.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다. 수진아, 강민석이 그녀를 안았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다. 저게 재벌집 딸이구나. 묘하게 기분이 나빴다. 현숙 씨, 이쪽은 제 아내 이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민박집 주인 김현숙입니다. 나는 인사했다. 수진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 네. 여기 오래 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20년이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런 섬에서. 말투가 묘하게 무례했다. 나는 참았다. 익숙해졌어요. 우리 남편이 폐 많이 끼쳤죠? 몇 달째 여기 있어서. 아니에요. 좋은 손님이세요. 수진이 강민석을 돌아봤다. 여보, 이제 서울 가자. 당신 없으면 나 너무 외로워. 수진아, 원고가 아직? 원고는 서울에서도 쓸 수 있잖아. 왜 꼭 여기서 써야 해? 여기가 집중이 잘 돼서. 핑계 대지 마. 나도 이제 지쳤어. 둘의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아팠다. 그래. 저 사람한테는 돌아갈 곳이 있지. 나는 없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주방 문이 열렸다. 현숙 씨. 수진이 들어왔다. 네.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뭐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변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전 그저 민박집 주인일 뿐입니다. 손님 사생활에 관심 없어요. 그럼 왜 남편이 당신 얘기를 자주 해요? 현숙 씨가 이러더라. 현숙 씨 덕분에. 계속 당신 얘기만 하던데요. 나는 당황했다. 그건 제가 식사를 챙겨드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식사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다. 가정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줘요? 손님이니까요. 손님. 그래요, 손님이죠. 수진은 주방을 나갔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걱정되는 거야.
수진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왜 집에 안 와? 왜 여기 계속 있어? 원고를 써야 하니까. 원고는 핑계잖아. 당신 나한테 관심 없잖아. 수진아, 나는 외로워. 당신이 없으면 너무 외로워.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짐을 싸고 있었다. 여보, 뭐해? 나 혼자 갈 거야. 당신은 여기 남아. 수진아, 됐어. 내가 바보같이 굴었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여기 있는 게 좋잖아. 나보다. 수진은 나를 쳐다봤다. 현숙 씨, 네. 우리 남편 잘 부탁해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보죠? 수진 씨, 됐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수진은 민박집을 나갔다. 강민석이 뒤따라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강민석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현숙 씨, 저 때문에 부부싸움한 거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민석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뭐요? 이공모, 대필, 다요. 현숙 씨, 지금 무슨, 이러면 안 돼요. 당신한테 아내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나 때문에 그걸 망치면 안 돼요. 현숙 씨는 잘못이 없어요. 있어요. 나는 당신한테 점점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위험해요. 나는 눈물을 참았다. 이제 서울로 가세요. 아내한테 잘하세요. 원고는 제가 마저 쓸게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현숙 씨, 가세요. 강민석은 한참을 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싫어요. 뭐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현숙 씨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 의지가 아니라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수진이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현숙 씨를 사랑해요. 안 돼요. 당신 유부남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밀쳤다.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현숙 씨도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공범일 뿐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말 속에서도 진짜 감정은 생길 수 있어요. 민석 씨, 나 수진이랑 이혼할게요. 미쳤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강민석은 서울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아 원고를 완성했다.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다. 거짓말 공범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최악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강민석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는 혼자 원고를 완성했고 출판사로 보냈다.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숙 씨, 강민재 작가님은 어디 계세요? 서울에 계실 텐데요.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뭔 일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원고는 정말 좋은데 작가님 컨디션 확인이 필요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날 밤 강민석에게서 문자가 왔다. 현숙 씨, 미안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좀 이따가 연락할게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아니야. 연락하면 안 돼. 끊어야 해.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다. 강민재 작가 이혼 소송 중.
부인 측 외도 의혹.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설마. 기사를 읽었다. 이수진 씨 측 변호사는 강민재 작가가 지피를 핑계로 외도를 했다며 위자료 50억을 청구했다. 구체적 상대는 밝히지 않았으나 울릉도에서 몇 달간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댓글이 폭발했다. 와, 진짜? 강민재가? 실망이다. 그렇게 순수한 소설 쓰는 사람이 울릉도에 누가 있었던 거야? 민박집 주인 아닐까? 키읔키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전화가 울렸다. 강민석이었다. 현숙 씨, 뭐예요, 이게? 미안해요. 수진이가 탐정을 고용했어요. 우리 감시했나 봐요. 당신 미쳤어요? 왜 이혼 소송을 해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그래도 막았어야죠. 이제 어떡해요? 현숙 씨, 진정해요. 진정이요? 내가 외도녀로 지목당했는데 아직 당신 이름은 안 나왔어요. 모르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탐정이 조사했으면 다 알겠죠. 나는 울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현숙 씨, 나 지금 울릉도 갈게요. 오지 마세요. 오면 더 의심받아요. 하지만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몰려왔다. 김현숙 씨죠? 강민재 작가와 무슨 관계세요? 관계 없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씩 머물렀다는데 장기 투숙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단둘이 지냈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민박집이에요. 다른 손님도 있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비수기라 다른 손님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현수가, 너 설마. 아니에요, 아주머니. 오해예요. 그 작가 잘생겼더라. 혹시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나는 집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인터넷은 더 잔인했다. 키읔키읔키읔 55세 노처녀가 유명 작가 꼬셨대. 아, 진짜? 그 나이에도 욕심이 있나? 민박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키읔키읔. 어휴, 징그러워. 댓글을 보다가 컴퓨터를 던질 뻔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현숙 씨, 이수진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수진이 민박집으로 왔다. 혼자였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수진이 날 똑바로 봤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이랑 잤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왜 남편이 당신 생각을 해요? 왜 이혼까지 하려고 해요?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남편을 좋아하잖아요.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유부남을 유혹해놓고? 유혹한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수진이 비웃었다. 55세 노처녀가 유명 작가를 순수하게 사랑한다? 웃기지 마세요. 그 말에 뭔가 끊어졌다. 그래요. 나는 55세 노처녀예요. 평생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유부남을 좋아하는 게 죄죠. 알아요. 그래서 끊으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끝내자고 했어요. 나는 울고 있었다. 수진 씨, 믿어주세요. 나는 당신 남편이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함께 일했을 뿐이에요. 일? 네. 원고 정리 같은 거 도와줬어요.
원고 정리.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당신이 글 써준 거예요? 나는 숨이 멎었다. 아, 아니에요. 거짓말. 그거였구나. 수진이 일어섰다. 남편이 왜 당신한테 집착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대필 작가였던 거죠? 수진 씨. 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국민 작가가 대필을 받았다고? 제발. 이거 기자들한테 제보하면 재밌겠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 꿇었다. 제발이요. 그러지 마세요. 왜요? 진실인데. 당신 남편도 끝장나요. 강민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예요. 수지는 냉정했다. 현숙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남편이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그럼 증명해요. 남편한테 가지 마세요. 영원히. 그럼 비밀 지켜줄게요. 대필건도 당신이 남편 좋아한다는 것도.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수지는 민박집을 나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게 끝났다. 사랑도 꿈도 다. 2달이 지났다. 강민석과 연락을 끊었다. 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 나를 찾아왔다. 강민재 작가 이혼 조정 중, 재산 분할 협의, 강민재 신작 출간 연기, 개인 사정, 2번째 원고는 출판되지 못했다. 작가 스캔들 때문에 출판사가 보류를 결정했다. 나는 매일 빈 노트북 앞에 앉았다. 더 이상 글이 쓰이지 않았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12월이었다. 울릉도는 눈으로 뒤덮였다. 그날 밤 민박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숙 씨, 현숙 씨. 강민석이었다. 가세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제발.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눈 속에 서 있었다. 낯이 초췌해 보였다. 왜 왔어요? 현숙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무릎을 꿇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일어나세요. 이웃들이 봐요. 상관없어요. 이제 숨길 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 모든 걸 고백하기로 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뭐요? 대필 사실도 형 사칭한 것도 다. 미쳤어요? 그럼 당신 끝장나요. 상관없어요. 그가 일어나 나를 봤다. 이렇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끝내는 게 나아요.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연루돼요. 당신은 보호할게요. 내가 강요한 거라고 할게요. 그래도 내 이름은 나와요. 국민 사기꾼으로. 나는 그의 가슴을 쳤다. 왜 이래요? 왜 나까지 끌어내려요? 현숙 씨, 나는 그냥 글이나 쓰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다고요.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강민석이 나를 안았다. 현숙 씨, 같이 새로 시작해요. 뭐요? 진실을 말하고 우리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당신 실력이면.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작가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석 씨, 수진이랑 이혼 합의했어요. 재산은 다 줬어요. 이제 난 빈털털이지만. 그가 웃었다. 형의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강민석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숨어 사는 것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다음 날 강민석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강민재가 아닙니다. 동생 강민석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강민재 작가 충격 고백형 사칭했다. 10년간 대국민 사기. 베스트셀러는 거짓말. 댓글은 지옥이었다. 와, 진짜 사기꾼이네. 책 다 환불해야 하는 거 아님? 형 이름 팔아먹고 돈 벌었네, 디귿디귿.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2건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공동 저자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누구입니까? 김현숙 씨입니다. 울릉도에서 만난 분이고 진정한 작가입니다. 그 순간 내 전화가 폭발했다. 기자들이 민박집 앞에 몰려들었다. 김현숙 씨, 나와주세요. 대필 사실이 맞습니까? 강민석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석이 또 말했다. 김현숙 씨는 저보다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바람이 부는 섬은 제 형이 쓴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부디 그분의 재능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형을 사칭했고 현숙 씨에게 대필을 부탁했습니다. 비난은 저에게만 해주십시오. 그날 밤 강민석이 민박집에 왔다. 현숙 씨,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요. 바보같이.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당신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대요. 바람이 부는 섬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진짜요? 네. 당신의 이름으로. 김현숙 작가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당신은 작가예요. 현숙 씨. 진짜 작가. 나는 그를 안았다.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내 글을 살려줘서.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물론 앞날은 험했다. 세상의 비난, 법적 문제, 재산 문제.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었다. 진실의 대가는 컸지만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1년 후, 김현숙 작가님, 사인 부탁드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다. 바람이 부는 섬 김현숙. 내 이름으로 나온 첫 책이었다. 처음엔 스캔들 때문에 주목받았다. 대필 작가 강민재 사건의 여자로. 하지만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달랐다. 이 책 정말 좋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강민재 책보다 나은 것 같아요. 김현숙 작가님,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댓글도 변했다. 이 사람이 진짜 작가였구나. 재능을 알아본 강민석도 대단한 듯.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55세의 데뷔라니. 물론 여전히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사인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람들이 내 글을 읽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당연하죠. 당신은 작가니까. 우리는 울릉도로 돌아왔다. 강민석은 이제 강민재가 아니었다. 그는 강민석이었고 나의 파트너였다. 현숙 씨, 네. 다음 책 같이 써요. 이번엔 공동 저자로. 좋아요. 우리는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 쓸까요? 우리 이야기는 어때요? 우리 이야기? 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을 찾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 나는 웃었다. 그거 드라마틱한데요? 그러게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섬마을 대필 작가는 어때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썼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이야기를. 숨어있던 재능이 빛을 보는 이야기를. 55세에 시작한 사랑과 꿈의 이야기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다. 민박집 간판에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다. 바다가 보이는 집, 작가의 집. 이제 이곳은 단순한 민박집이 아니었다. 두 작가가 함께 글을 쓰는 곳이었다. 거짓말이 진실이 된 곳이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강민석은 형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에세이를 냈다. 형을 사칭한 것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후회를 담았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나는 3권의 소설을 더 냈다. 모두 베스트셀러였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살았다. 울릉도 민박집에서 글을 쓰며 가끔 서울에서 손님이 왔다. 작가님들, 혹시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했다. 물론이죠.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글을 쓴다. 진실의 이야기를, 거짓 속에서 찾아낸 사랑의 이야기를,